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중현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지난주 어떠셨나요? 많은 피드백이 있었는데 일단은 가장 많은 피드백이 일단 신선하고 이런 것도 모르고 주식을 했다는 게 조금 안타까웠다. 좀 그런 피드백이 많았어서 그래 물론 이제 어렵다는 피드백도 있었지만 그래도 좀 그게 좀 저한테는 좀 큰 칭찬 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뤄볼 내용은 지난번에 이제 절대가치 평가를 다뤘으니까 오늘은 상대가치 평가를 다룰 건데 지난번에 비해서 쉬울 수는 있어요. 쉽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받아들이기가 쉽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것도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뭐 일부러 그렇게 어렵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거도 분명 좀 미리 말씀드리지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진짜 한 5번, 10번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셔서 계속 봐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걸로 습득을 해주시면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작을 해볼게요. 자, 지난 시간의 학습 내용에 대해서 일단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여기 이제 0번이 또 있죠. 0번으로 해서 이제 화폐의 시간 가치에 대해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 DDM이랑 RIM 모양을 했습니다. RIM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어렵게 느껴지셨을 거고 지금 이 순간도 어려우실 텐데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한 번에 이해되면 그거는 정말 영특하신 거고 머리가 되게 비상하신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처음 이제 접하신 내용은 어려우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5번, 10번 계속 반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 두 내용이 모두 경영대학교 경영대 경제대 1학년 전공 수업의 내용을 지난주에 1시간으로 풀어드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한 번에 이해하기는 어려우실 테니까 계속 반복해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학습 내용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DDM의 이해부터 했습니다. DDM의 이해부터 했는데 가장 먼저 할 거는 PVM 화폐의 시간 가치부터 우리가 여기 시작을 해서 이제 DDM, RIM으로 갔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DDM은 이제 말씀드렸죠. 주가는 뭐다? 주가는 R-G분의 D다. 주가 프라이스는 이제 할인율, 뭐 인플레이션율이든 뭐 이자율이든 뭐 등등의 할인율, 그리고 G, 그로스 성장률, 그리고 D, 디비던드 배당. 그러니까 주가는 R, 할인율, G, 성장률, D, 배당. 이 세 가지 팩터에 의해서 세 가지의 주가가 아닌 절대적인 팩터에 의해서 상대적인 주가가 바뀐다. 좀 이거에 대해서 주가가 결정이 된다. 이게 바로 DDM의 모형이었습니다. DDM에 대한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계점이 되게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일단은 일정한 성장률 그리고 일정한 성장률에서 비롯되는 일정한 배당 그리고 거기에 할인율은 얼마나 줘야 되는지 이 팩터 3개를 다 추정을 해야 돼.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일정하게 성장해야 되고 일정하게 배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현실적으로 현실 세계에서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DM이 갖는 의의는 뭐였다? 주가라는 거를 이 3가지 변수로 한번 이해를 해보려는 최초의 시도였다. 1938년에. 그게 이제 DDM의 이해였고요. 거기서 나온 게 이제 RIM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걸 보완을 했죠. 보완을 해서 이제 RIM은 뭐다? 그래서 DDM은 이제 기업이 생애 주기 동안 하는 배당금의 총합이 곧 시가총액이다. 곧 이 기업의 그 가치다. 좀 이렇게 설명한 모델이라면 RIM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축적되는 자본 이렇게 이제 여기 있으면 이 부분 있죠. 여기가 이제 asset, debt 그리고 여기가 equity. 이 자본에 대한 부분들이 향후에 얼마나 쌓이는지 이것들에 대한 총합이 바로 이제 기업 시총이다.
이게 바로 RIM의 이해였습니다. 그래서 RIM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게 뭐다? 일정한 성장이 필요가 없어졌고 일정한 성장에 대한 값이 필요가 없어졌죠. 일정한 배당의 값에 대한 값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 이때 거 하나 추정하고 이때 거 따로 추정하고 이때 거 따로 추정하고 땡땡땡 뭐 계속 따로 추정을 하면 되니까. 다만 이제 RIM도 역시나 똑같이 R 값은 필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각각 다르게 추정을 해서 각각 다르게 이제 시가총액을 구할 수 있으니까, 즉 P를 구할 수 있으니까 이게 바로 RIM이 DDM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그런 방법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기억이 나실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지난주 내용 한 번 더 뭐 3번, 3번, 5번, 10번 이렇게 반복해서 학습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두 개 크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향후에 들어온 캐시를 땡겨오는 거, 그리고 이거 역시도 향후에 쌓이는 캐시에 대해서 땡겨오는 거. 그 땡겨오는 거에 대한 개념이 바로 화폐 시간 가치 해서 여기서 이제 1 플러스 R로 나누는 할인의 개념, 여기에 N까지 좀 이렇게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해봤습니다. 지난 시간 1시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이제 지난 시간에는 절대가치평가법에 대해서 했죠. 이번 시간에는 상대가치 평가법. 이번 시간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법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PER, PBR, PSR, EVA-EBITDA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여기 대부분 한 주식 하시는 분들의 8-9분 정도는 여기까지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꽤 아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소하실 겁니다. 특히 EV/EBITDA 부분.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제 채널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뤘어요. EV/EBITDA에 대해서는. 하지만 그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에서야 제가 좀 이렇게 공식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자리가 되겠네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지켜보자고. 어쨌든 이번 시간 이 4개 한번 저랑 같이 지난주처럼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닝 한 번 더 이번 주도 말씀드립니다. 이번 강의는 지금 제가 진행되고 있는 이 스페셜 클래스는 중급자용 강의예요. 특히 이제 제가 아까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좀 내용이 굉장히 심도 깊은데 뭐 깊이 들어간데 좀 어렵다. 좀 이런 피드백이 되게 좀 많았는데 죄송한데요. 이거는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정도는 알고 가셔야 돼요. 애초에 이거는 중급자용 컨텐츠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그거는 이제 반복해서 보셔야 되고 여기에 플러스 초급자용 강의까지 수강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애초에 중급자용을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쉽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1 플러스 1은 2인데 이제 이 플러스에 대한 개념은 뭐 설명할 수 있어도 루트 2에 대해서 이 루트라는 개념에 대해서 쉽게 설명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고유의 그 의미가 있을 테니까. 지금 그런 단계입니다. 되게 어려우시겠지만 여기서 더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의미가 왜곡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공부는 어렵게 하지만 제대로. 쉽게 공부해서 쉽게 수익 내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요행은 바라지 마시고요. 어렵게 공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렵게 공부 시켜드릴 거예요. 하지만 제대로 시켜드릴 겁니다. 한 번 더 강조드릴게요. 그래서 초급자는 초급 내용 먼저 선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급 내용은 별도의 강의를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 부분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 부분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주식에는 가격표가 붙어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랑 여러분들이 직접 그 주식에 우리가 갖고 있는 보유 종목 아니면 관심 종목에 우리가 직접 가격표를 붙이는 게 가치평가의 과정인 거다. 가치평가의 끝의 과정이다. 가치평가의 결과다.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오늘의 주가가 아니라 내일의 주가다.
계속 강조드립니다. 내일의 주가가 궁금한 거지 지금의 주가가 궁금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일의 전망, 내일의 숫자가 내일의 주가를 결정하는 키 팩터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집중만 하셔라. 제가 계속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공식을 가르쳐주는 거는 강사의 몫입니다. 이거는 수학 강사든 저든 공식을 가르쳐주는 거는 해드릴 수 있는데 막상 시험장 가서 어떤 수학 문제에 어떤 공식을 대입할지 그거는 수험생 본인의 몫입니다. 학생의 몫이기 때문에 학생의 몫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하시면서 스터디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거로 체득을 하셔야 됩니다. 체화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더 중요한 거, 자, 어차피 정답 없습니다. 자,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정답 없습니다. 정답이 없는지 왜 없는지, 자, 지난주에 절대가치평가법 했고 이번 주 상대가치평가법 하죠. 자, 이렇게 되면 일단 대부분의 가치평가법은 얼추 다 확인이 되는 건데, 자, 이거 끝나고 다음 주부터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계속 말씀드릴 거지만 왜 정답이 없는지 다음 주부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자, 공식에 본인이 직접 숫자를 대입해서 직접 가치평가를 해보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어떤 공식에 어떤 숫자를 직접 대입할지 같이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가 봐요. 자, 그러면 오늘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 PER입니다. Price Earning Ratio.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들은 이 PER 선에서 정리가 가능해요. 지금 증시에 2,333개, 거의 한 2,300개 정도 종목이 상장이 돼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그 중에 한 절반 이상은 PER 밸류에이션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고 충분히 이 밸류에이션 관점으로 플레이가 가능할 겁니다. 대부분의 선에서 정리가 가능할 텐데 그래서 그렇게 좀 접근성이 쉬운 만큼 그만큼 더 인덱스하게 한다면 들어가 봐야 됩니다. 오케이? Price Earning Ratio. 자, 이거에 대해서 직역을 하면 Price, 이건 이제 주가죠. 주가랑 Earning, 이익이죠. Ratio, 비율. 주가랑 이익 대 비율이야. 주가와 이익 사이의 비율이야. 그냥 직역을 하면 그래. 이거를 네이버나 뭐 이런 데 찾아보시면 주당수 무슨 그런 비율이 나옵니다. 주당 이익 비율 이렇게 어렵게 나오는데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너 지금 이익 얼마야? 지금 이 회사가 이익 얼마야? 오케이. 근데 이 회사의 주가는 얼마야? 그거에 대한 비율이 얼마야? 예를 들어서 방금 바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1년에 한 100억 정도 법니다. 1년에 100억 정도 버는데 한 이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2천억에 좀 형성이 돼 있으면 비율이 얼마다? 비율이 20배다. 이 개념입니다. 바로 이 단순한 개념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을 잡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 단순한 개념이 PER, Price Earning Ratio. 이익 얼마인데 그거에 대해서 주가가 얼마나 형성돼 있어? 그 비율이 얼마야?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적인 PER의 개념. 자, PER은 시총, 주가, 이걸 이제 주식수로 나누면 주가겠죠. 순위, 이걸 주식수로 나누면 주당 순위, EPS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채널에서도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지만 P는 주가는 E가 이제 earning의 약자로 제가 굉장히 많이 쓰는 그 이제 말파벳이죠. P랑 E 곱하기 잠시만요. 곱하기 멀티플이 뭐다? 멀티플이 PER이다. 이걸 이제 몇 배 하잖아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20배, 10배, 5배, 20배, 100배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몇 배수니까 이게 바로 배수니까 배수 즉 멀티플. 그렇기 때문에 P는 2 곱하기 멀티플이다. P는 2 곱하기 멀티플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PER의 로직은 이 가치평가법의 로직은 해당 기업의 가격 즉 주가가 됐든
주가들을 다 모아서 시가총액이 됐든 어쨌든 해당 기업의 가격이 있을 거냐. 전체 가격이든 주당 가격이든 해당 기업의 가격이 이익 대비 얼마의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나. 그거를 보는 그거에 대한 로직이 바로 PER의 가치평가 로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많이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채널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은 지금 자, EPS가 어닝이 올라가서 이제 P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멀티플이 올라가서 P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얘랑 같이 올라가서 P가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어. 가장 베스트겠죠. 이익도 증가를 하면서 멀티플도 상단이 열리는, 제가 항상 맨날 상단이 열린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이익 추정치도 상향이 되면서 상단이 열리는 그런 소위 말하는 성장 기업들, 그런 거에 대해서 P가 이만큼까지 좀 반응을 해준다. 되게 좋은 케이스고, 자, 반대로 자, 뭐 이런 케이스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닝은 올라가는데 근데 멀티플이 빠져. 그래서 둘 사이가 뭐가 더 클지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순간도 와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성장을 했다가 이제 성장해서 이제 꿈을 잡아먹었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숫자가 찍히기 시작하니까 멀티플 즉 기대감이 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 굳이 예를 들자면 이제 뭐 디스플레이 뭐 그런 섹터 디스플레이나 아니면 뭐 IT 뭐 소재 소재가 아니라 IT의 이제 부품 쪽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어닝은 높아지지만 그거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떨어져서 멀티플이 떨어져서 이제 P 즉 주가나 시총이 좀 지지부진하고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 전자부품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자,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PER의 개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아마 편하게 들으셨을 텐데 이제 이 다음부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번 집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DDM을 설명을 하면서 결국 DDM보다 P는 R-G분의 D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자, 여기서 우리 한번 배당의 관점을 접목을 시켜보자고. 배당의 관점을 접목을 시켜보면, 자, 이게 여기서 똑같이 2로 나눠. 그럼 이거를 PER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너 얼마 버는데 시총 얼마야? 이게 바로 PER의 개념이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이, 자, 이 왼쪽에 어닝을 나눴으니까 오른쪽에도 어닝을 나눠야죠. 나눠보는 겁니다. 한번 나눠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자, 수학 시간으로 돌아가서 얘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되겠죠. 얘가 이렇게 여기 분자로 올라가는 거겠죠. 그죠? 분자로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를 싹 지우고, 자, 그러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될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라? 그럼 이게 뭐야? 이게 뭔가요? 너 얼마 벌어? 너 얼마 버는데 배당 얼마죠? 이걸 우리는 또 뭐라고 부르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죠? 이거를 우리는 배당 성향이라고 부르죠. 너 얼마 벌어? 너 얼마 버는데 거기에 얼마죠? 이게 바로 배당 성향이죠. 오케이? 자, 이 부분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자, 배당 성향도 R, G, 즉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P는 R-G분의 D에서 여기서 양변에 똑같이 어닝을 나눠보니까 이렇게도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할 수 있더라.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한번 식을 조금 뭐 살짝 변형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자, 그럼 우리는 지난 시간에 P는 이 세 개의 변 팩터에 의해서 설명할 수가 있네. 근데 그 개념을 그대로 갖고 와 보니까 PER 역시도 이 세 개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있네. 배당 성향, 배당 대신 배당 성향, 그리고 할인율, 성장률, 이렇게 PER을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소위 말해서 성장주들은 이런 것들은 뭐 PER이 높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를 이 관점에서 설명을 해보면, 자, 성장주는 뭐죠? 성장주는 그로스가 많은 거야. 얘가 높은 거야. 자, 분모에서 분모가, 그럼 만약에 이 뒤에 빼지는 거잖아요. 빼지는 이 그로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전체 분모는 작아지겠죠. 전체 분모가 작아지면 이 값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PER이 올라가는 겁니다. 다시. 자, 성장주는 PER이 높다. 성장주라 하면 그로스가 높은 거겠죠. G값이 높은 거겠죠. 자, 분모에서 빼지는 곳이 이제 뒤쪽이 이게 커지면 이거 자체는 작아진다. 그렇게 되면 이 전체는 커진다. 이 전체는 뭐다? 이 전체는 PER이니까 PER이 높아진다. 바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 더 우리 해볼까? 하나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또 성장주가 좋다고 하죠. 대신 아니면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성장주에게는 또 안 좋다고 하죠. 자, 금리가 높아진다고 해보자. 자, 요즘 이제 2023년 돼서 이제 금리가 계속 높아지니까 요즘 좀 성장주들이 타격을 받고 있잖아요. 그 부분도 똑같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요게 높아지겠죠? 그죠? 금리가 높아지면 얘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전체 이 값은 높아집니다. 그러면 전체 이 값은 낮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PER이 낮아집니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해볼까? 하나 더 하면 이거죠. 배당 성향. 하나 더 하면 배당 성향이죠. 자, 어떤 기업이, 어떤 섹터가 배당 성향을 더 높인데, 그러면 이 분자값이 높아지네요. 분자값이 높아지면 PER도 높아진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다들 생각을 못 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도 설명 가능하다. 배당의 관점을 접목시킨 PER의 개념 첫 번째입니다. 양변에 똑같이 이익을 나눠보니까 이런 산식도 가능하네. 자, 그러면 두 번째도 우리 한번 요리를 해보자고. 자, PER은 뭐라고 했죠? PER은 2분의 P다. 그죠? PER은 2분의 P다. 우리 이거 한번 해봅시다. 분자 분모에 위아래를 똑같이 D라는 배당을 한번 나눠볼게요. 위아래 분자 분모 똑같이 D라는 배당을 한번 나눠볼게요. 어차피 그래도 이 값은 똑같으니까. 근데 어차피 값은 똑같지만 여기서 놀라운 일이 한번 발생을 할 거거든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분모는 D분의 2가 되겠죠. 자, 그리고 분자 D분의 P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2개 곱해서 분모로 가고 2개 곱해서 분자로 가겠죠. 근데 우리 여기서 한번 좀 더 꼬아보자고. 자,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나 똑같죠? 순서를 바꿔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또 순서를 한번 바꿔보는 거야. P랑 D랑 곱하죠. 그럼 여기에 P가 가고 여기에 D가 가도 값은 똑같을 겁니다. 어차피 곱해진 값이 분자라고 할 테니까. 그럼 여기서 이 P를 여기로 보내고 D를 일로 보낼게요.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보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얘네도 똑같이 한번 바꿔볼게요. 그리고 D도 여기다 보내고 E도 여기다 보낼게요. 각각 이렇게 이거 사랑의 짝대기처럼 이렇게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어차피 두 개 똑같이 곱하거나 이렇게 해서 값은 똑같아져요. 근데 이거를 보내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놀라운 게 발생합니다.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이거를 아까 우리 바로 전에 뭐라고 얘기했죠? D를 2로 나눈 값을 뭐라고 했죠? 이거를 우리는 배당 성향이라고 불렀죠. 우린 이걸 배당 성향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럼 요거는요? 요건 자, 배당을 P, 주가 내지 시총을 나눈 값,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는 이거를 배당 수익률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결론이 뭐다? PER은 배당 수익률 분의 배당 성향이다. 이런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면 이걸 이제 PER은 다시 한번 PER은 뭐다? 배당 수익률 분의 배당 성향이다. 다시 한번 PER은 뭐다? 배당 수익률 분의 배당 성향이다. PER은 다시 한번 배당 수익률 분의 배당 성향이다. 자, 그러면 이거를 싹 지우고 다시 한번 그럼 PER은 뭐다? PER은 배당 수익률 분의 배당 성향. 그럼 이거는 배당 수익률 양변에 이거에 대한 값을 양변에 곱하면 이거의 값을 A라고 치면 A를 양변에 곱하면 어떻게 되죠? 배당 수익률 곱하기 PER은 배당 성향이 된다. 여기서부터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배당 수익률 곱하기 PER은 배당 성향이 된다. 이 말이 말이죠. 배당 수익률 곱하기 우리 A 값을 배당 수익률을 A 값이라고 했으니까 배당 수익률 곱하기 PER은 배당 성향이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우리나라는 이제는 좀 1970년대, 80년대 이 폭풍 성장기를 지나서 이제는 장기 저성장 국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미. 그죠? 출산율도 떨어지고 성장률도 떨어지고 등등.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보신 것처럼 이 쥐값을 높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더 이상 이 쥐값을 높이는 게 힘들어. 이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는 뭐다? R이랑 D밖에 없는 거야. R이랑 D밖에. 이 쥐값은 이제 더 이상 변동하지 않을 테니까. 그로스가 안 나올 테니까. 그런 상황에서 자, 그럼 쥐값이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 그럼 주가를 부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가를 부양을 하려면 배당 성향을 늘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뭐 얘가 올라가든 얘 둘 다 올라가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는 점점 더 이 배당 성향에 대한 관심도가 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배당을 가장 인색한 나라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이 더 이상 옛날만큼의 성장이 안 나오는 이상 우리는 이제는 배당 성향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지금부터 이 배당 성향을 이쪽을 건드는 기업이나 섹터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하면 그럼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든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면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거겠고요. 멀티플이 올라간다면 그건 이제 배당 수익률 그대로일 거고요. 뭐가 됐든 좋은 방향이니까. 이렇게 해서 PER의 개념을 누구나 다 아는 이런 PER의 개념을 한번 배당의 관점을 접목을 시켜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려봤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나오냐? PBR이 나옵니다. PER이 한 절반 이상이고
절반 이상을 설명할 수가 있고, 그럼 절반 이상이면 나머지 그 절반 이하의 또 절반 정도는 PBR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말씀드렸지만 여기까지는 잘 안 오긴 해요. 하지만 여기까지 하시면 국내 상장 기업 중에 대부분은 이걸로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겁니다. 한번 여기까지 이 PBR까지는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익숙하실 거예요. 자, Price Book Value Ratio. 자, 주가 얼마야? 북밸류가 뭐죠? 북밸류가 순자산. 뭐 이거 재무 상태표로 치면 이거는 이제 자본의 크기겠죠. 순자산 비율. 그래서 이걸 제가 PER이랑 PBR을 좀 도형으로 도식해 보면, 자 보세요. 자, 이게 자본, 그리고 부채, 해고, 자산. 이게 재무 상태표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랑 더불어서 매출, 그 비용, 이익. 쉽게 말하면 이게 바로 손익계산서가 되고,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가 되는데 이거 두 개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 우리는 재무제표라고 부르잖아요. 자, 여기서 이거랑 주가랑 엮으면 그게 PER이고요. 요거랑 주가랑 엮으면 요게 PBR입니다.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손익계산서랑 주가랑 엮으면 그건 PER이고요. 재무상태표 중에서 이제 자본의 크기랑 자본 쪽이랑 주가랑 엮으면 그게 바로 PBR입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도식화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도식화를 시키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쉽게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PER 개념이랑 마찬가지로 PBR 역시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PBR은 뭐다? P는 이제 우리 아까 거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자, P는 뭐다? P는 2 곱하기 멀티플이었다. 그러면 이 대신 뭐가 들어갈까요? PBR은 북 밸류가 들어가겠죠. B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B 곱하기 멀티플이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PBR의 로직은 해당 기업의 가격이 순자산 대비 형성된 프리미엄. 자, PER은 뭐였다? PER은 뭐였다? PER은 벌이 대비. 즉 이거를 우리 그냥 개인으로 치면 소득 대비 얼마의 그 프리미엄이 붙어 있니? 그러면 PBR은 뭐다? PER은 소득이었다면 PBR은 순자산 대비 얼마의 프리미엄에 형성돼 있니? 그런 거겠죠. 아니 그러면 그냥 PER 어차피 어쨌든 소득이 쌓여서 순자산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냥 소득 기준으로만, 즉 PER 밸류에이션 기준으로만 가치 평가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굳이 PBR까지 쓰는 겁니까? 이렇게 또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아마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우리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이제 PER, PBR 밴드 차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거는 바로 삼성전자의 PER, PBR 밴드 차트입니다. 많이 보셨죠? 자, PER 밴드 차트의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들쭉날쭉합니다. 기본적으로 들쭉날쭉해요. 근데 PBR 밴드는요, 기본적으로 꾸준해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요? 왜 PER 밴드 차트는 이렇게 들쭉날쭉한데 왜 PBR은 이렇게 좀 스무스할까? 왜 그럴까? 자, 생각을 해보자고. 반도체, 이건 이제 삼성전자로 예를 들었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반도체는 필수 소비재에 가깝나요? 아니면 일종의 산업, 좀 사이클을 타는 산업재에 가깝나요?
산업재에 조금 더 가까울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 말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서 건설업이라고 칠게요. 건설업의 경우에는 자, 건설은 어떤 비즈니스죠? 수주를 따내면 그거 공사해주고 거기서 수익 받고 이게 바로 건설업의 비즈니스잖아요. 그죠? 그렇게 봤을 때 건설업은 올해, 내년, 내후년, 뭐 땡땡땡 여기서 일정하게 이익이 날 수가 있나요?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건설업 같은 이런 경기를 타는 이런 섹터들은 이때 크게 수주가 나오고 그 수주로 이때 먹고 살 겁니다. 그 다음에 크게 수주 나오고 이때 먹고 살 거고 그리고 크게 수주 나오고 요때 먹고 살 거고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뭐다? 이익의 사이클이 굉장히 다이나믹하다. 이익의 사이클이 굉장히 다이나믹하다. 이런 것들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있죠? 수출 대기업들이 대부분 이렇죠. 왜?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야. 근데 수출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팔고 싶어도 상대방이 사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상대방에 대한 상대방의 경기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상대방의 경기가 안 좋아. 얘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얘도 안 좋고 얘도 안 좋고 얘도 안 좋아. 모두가 안 좋아. 경기가. 그러면 우리나라의 수출은 어떻게 돼요? 꺾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세계 경기에 노출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근데 세계 경기가 그냥 이렇게 우상향하나요? 아니죠. 경기가 막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필시 이렇게 사이클이 발생을 한다고. 필시. 근데 이렇게 사이클이 발생하는 와중에 PER로 하려다 보니까 잠깐만 이때는 언제야? 감익 구간에선 PER 밴드가 팍 꺾여. 그러다가 증익 구간에선 또 팍 올라가. 또 팍 꺾이고 팍 올라가. 이게 너무 다이나믹하고 너무 드라마틱하다. 근데 그에 반해서 자본은요? 자본은 어쨌든 자 여기서 얘잖아. 얘가 뭐 5만큼 쌓이다가 좋은 사이클에서 5만큼 쌓이다가 그 다음에는 뭐 조금 안 좋은 사이클에 한 3만큼 쌓이다가 한 2만큼 쌓이다가 또 5만큼 쌓이다가 뭐 이렇게 가겠지만 어쨌든 뭐다? 계속 쌓이는 역성장이 나는 게 아닌 이상 계속 쌓이는 개념이다. 역성장이 나는 게 아닌 이상 계속 쌓이는 개념이다. 그 쌓이는 게 이 기울기겠죠. 기울기가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많이 쌓이고 기울기가 낮으면 낮을수록 조금 쌓이고 그래서 이 기울기 낮은 부분이랑 이익이 꺾이는 부분이랑 같잖아요. 즉 시클리컬 섹터의 경우에는 PBR로 더 직관적으로 파악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PBR을 쓰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거의 뭐 대부분의 종목들은 다 커버가 가능해. 여기까지 하셨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PER은 벌이 대비 얼마야? 자, PBR은 뭐 순자산 대비 얼마야? 근데 PBR까지 보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익 사이클이 들쭉날쭉한 기업들이 시총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보기 용이하기 위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되게 많지만 이렇게만 일단 아셔도 여러분들이 이미 충분하십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걸 해봐야 돼요. 우리 아까 제가 이렇게 도식화한 거 기억나시죠? 도식화한 거. 이거를 그대로 한번 도식화를 해보자고. 그러면 시가총액이랑 순이익이랑 엮은 게 뭐라고? 이걸 엮은 게 뭐라고? 이게 PER이라고. 자, 그러면 시가총액이랑 순자산을 엮은 게 뭐라고? 이게 PBR이라고. 그러면 공통된 P값이 있네요. 이거 공통된 P값이 있네요. 이거 소거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얘네를 묶을 수가 있겠네요. E랑 B랑 묶으면 어떻게 되죠? 그게 뭐죠? 그게 여기서 말한 이익이랑 자본이랑 묶으면 뭐가 되나요? 자기 자본 수익률. 즉, 그 유명한 ROE가 나옵니다. 순자산, 즉
자기 자본 대비 이익이 얼마니? 자기 자본 대비 이익이 얼마니? 그래서 이렇게 순환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순환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뭐 PBR이 예를 들어서 한 배고 뭐 PER이 예를 들어서 15배라고 치면 PBR 나누기 PER이 바로 ROE가 되는 겁니다. 만약 한 6배로 칠까요? 6배. 그러면 1 나누기 6은 6에서 1을 나눠보면 되게 1 이제 1 나누기 6 이렇게 되겠죠? 이걸 0. 뭐 이렇게 땡땡땡 이렇게 되겠죠? 아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ROE의 개념이 여기서부터 또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ROE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또 1강에서 한번 다뤄봤기 때문에 그걸 한번 다시 돌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1강에서 우리가 ROE를 또 어떻게 했다? 아까 PER 분해한 것처럼 듀퐁 분석을 통해서 분해를 해서 ROE를 한번 쪼개봤잖아요. 우리 그런 시간도 가져봤잖아요. 오케이? 이렇게 다 한 바퀴씩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PER, PBR, 그리고 ROE까지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많은 것 정말 이제 더 필요 없을 거예요. 이제 더 여러분들이 더 시간을 들여가면서 배워야 할 가치평가법은 이제 더는 없을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PSR, Price Sales Ratio입니다. 주가, 매출, 그리고 비율. 잠깐만요. 아니, 주가랑 이익으로 나누는 건 알겠는데 왜 주가를 매출로 나누죠? 왜 이거를 매출로 나누지? 왜 그러지? 왜 매출로 나누죠? 왜 매출로 나눌 거야? 이익으로 나눌 수 있는데 왜 매출로 나누겠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익이 없으니까 매출로 나눌 겁니다. 이익이 없으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거는 이건 이제 시총을 순이익으로 나눴잖아. 여기서 이제 이 순이익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뭔가 하긴 해야겠어. 그러니까 PSR로 가치 평가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어요. 초기 단계 무형제 기업을 좀 보통 이렇게 밸류에이션 합니다. 보시면 그래서 PSR은 뭐다? P는 매출 곱하기 이익이 아니라 매출 곱하기 멀티플. 이 PSR의 로직은 뭐냐면요. 치킨 게임으로 시장을 잠식을 먼저 하자. 일단 당장은 이익이 안 매출은 많이 나오는데 이익은 안 나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박리담회를 해서. 자, 1,000원짜리를 파는데 이걸 990원에 떼와서 900원에 떼와서 1,000원에 팔 수도 있고 999원에 떼와서 1,000원에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익은 안 매출은 많이 일으킬 수 있어. 많이 일으킬 수 있는데 이익은 안 남잖아.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어쨌든 그렇게 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잖아요. 왜? 원가 대비 되게 싸게 파는 거니까 소비자들이 그 회사의 제품을 많이 선택하겠죠. 그렇게 해서 많이 선택을 해서 그 소비자들이 그 제품을 많이 선택을 해서 그 회사의 제품이 시장을 독점을 했습니다. 그때는 가격을 올려도 된다. 그때 비용을 이제 가격을 올려서 비용 까먹은 거 거기서 다 보전해도 된다. 이 로직인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나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번에 결국 상장 철회를 한 마켓컬리가 바로 그런 케이스겠죠. 마켓컬리가 매출은 되게 커. 하지만 이익은 안 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네 로직은 뭐였다? 걔네 로직은 우리는 우리가 이 이커머스 신선 시장 다 잡아서 전 국민들이 다 마켓컬리 거의 제품을 쓴다면 그때부터 우리가 가격을 올려서 그때부터 이익을 취할 것이다. 그 전까지는 박리담회 내지는 우리는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영업을 하겠다. 좀 이런 거였잖아. 근데 이런 거의 취약점이 뭐다? 이런 거의 취약점이
바로 지금처럼 이제 그 금리가 올라가고 이제 경기가 조금 이제 하강이 될 때 그런 것들이 조금 워킹 안 합니다. 어쨌든 PSR의 로직은 이겁니다.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사실 이 PSR을 쓰는 거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플랫폼 기업이에요.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가장 많이 PSR 로직을 쓰거든. 시장 잠시계만 성공하면 이익은 언제든지 따라온다. 이런 개념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어렵습니다. EV, EBITDA 벌써 영어부터 어렵죠. 엔터프라이즈 밸류를 earnings before interest 이자 텍스 세금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요게 이제 감가상각비. 이게 유형자산의 상각비, 무형자산의 상각비, 통칭 감가상각비거든요. 자, 이익은 이익인데 이익을 before 이자 떼기 전, 즉 이자 떼기 전 그리고 세금 떼기 전, 감가상각비 떼기 전의 이익으로 한번 보자.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 여기서 요게 뭐예요? 요게 뭡니까? 에빗이 뭡니까? 이게 바로 순이익이죠. 아니, 영업이익이죠. 이게 이제 영업이익 순이익. 진정한 의미에서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익이겠죠.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익이겠죠. 영업이익에서 감가상각비를 더한답니다. 이익에서 감가상각비를 더한답니다. 왜? 잠깐만. 감가상각비는 건 나가는 비용 아니야? 그거 왜 더해? 감가상각비는 이거는 비현금 비용이거든요. 아니 뭔 소리야? 현금이 왜 안 나가?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대학교 2학년 재무관리 시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배웁니다. 어쨌든 감가상각비는 수익 재무제표에서 수익과 대변과 차변 이제 수익과 비용의 대응의 원칙에 의해서 회계 원칙에 의해서 이제 기재를 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밸류에이션 고급 강의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감가상각비를 더합니다. 이 로직은 뭐냐면 자, 예를 들어 초기 단계에 있는 유형제 기업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2차전지겠죠. 자, 2차전지 회사 하나가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있습니다. 한 이익이 한 3천억 남았어. 이익이 3천억 발생했어. 근데 이익이 3천억이 발생했는데 감가상각비로 연간 3천억이 발생하네. 3천억의 그 비용이 계상이 돼 있네. 그럼 그 3천억을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익은 3천억인데 비용이 3천억이니까 얘는 순이익이 빵이네. 이런 실질적으로 근데 현금은 들어왔다고. 얘는 안 나가고. 얘는 나가는 비현금 비용이니까 얘는 나가는 비용이 아니고 들어온 현금이 있다고.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잠깐만. 그럼 감가상각 기간이 다 끝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손익계산서 상에서도 이익이 발생하겠네. 그럼 그것까지 보정을 해줘서 감안해줘서 체크를 해보자. 그게 바로 EBITDA의 개념입니다. 다시 한번 earnings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그럼 EV는 뭐냐? 이 EV는 여기는 주주가치랑 채권자 가치까지 한다. 그래서 주주가치는 이게 뭐다? 이게 바로 시총이겠고요. 이 채권자 가치가 이게 뭐냐? 여기가 이제 순차입금이 될 겁니다. 순차입금이 될 겁니다. 그래서 EV, EBITDA는 EBITDA를 EV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이 EV는 우리는 이거를 시총 플러스 순차입금 시총 더하기 순차입금은 이 EBITDA 이게 영업이익
대신 이제 이익 대신 발생한 내용이잖아요. 에비타에다가 곱하기 멀티플. 요게 멀티플일 테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 순차입금을 이렇게 이항을 하면 여기서 이게 순차입금이 없어지고 여기서 순현금이 되겠죠. 이게 순현금으로 바뀌겠죠. 순차입금이 마이너스 순차입금의 반대, 순차입금이 빼지니까 그건 반대로 순현금이 되는 거예요. 된 거겠죠. 그죠? 그래서 EBEBITDA의 로직은 일단 비현금 비용인 감가상각비는 빼지 말자. 손익계산서에서는 이것까지 다 빼져서 계산이 되지만 일단 그렇게 치면 이런 케이스는 이익이 안 나는 이익 미실현 법인이 된다. 근데 그런 거를 다 우리는 보정을 하고 생각하자. 감가상각 기간이 끝나면 이익은 언제든지 감가상각 기간이 끝나면 이익은 언제든지 따라온다. 이거랑 똑같죠. 잠식에만 성공하면 이익은 언제든지 따라온다. 여기서는 감가상각 기간이 끝나면 이익은 언제든지 따라온다. 여기서 이제 주주의 몫에다가 이제 채권자의 몫까지 같이 계산을 해보자. 이게 바로 EV, EBITDA의 개념입니다. 오늘 무지하게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EV, EBITDA를 이렇게 도식하면 이겁니다. 그래서 PER이랑 EV, EBITDA랑 비슷한데 좀 더 디테일해지죠. 자, PER은 EPS, 즉 이익이죠. 주가를 이익으로 나눈 거야. 넷 프로핏을 마켓 캡으로 나눈 겁니다. 이게 주당이니까 이거 전체고. 주가를 순이익으로 나눈 거다. 자, 그럼 여기서 EV, EBITDA는 마켓 캡, 주가죠. 요거죠. 여기다가 더하기 요게 뭐다? 여기 순차입금 그리고 넷 프로핏 여기다가 이것까지 더해주자. 이게 바로 에비타의 개념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거를 정리를 하면 가장 많이 쓰이는 상대가치평가법은 PER. PER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게 PBR. 그래서 이걸 나누면 여기서 ROE라는 개념까지 도출이 가능하고요. 그죠? 그리고 초기 단계 무형제 기업에 대한 가치평가를 위한 PSR. 그리고 초기 단계 유형제 기업 가치평가를 위한 EV, EBITDA. 이렇게까지 오늘 신나게 한번 달려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저도 지금 거의 목이 아픈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 이어서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이 5번, 10번 계속 돌려보시면서 반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못한 이야기는 오늘도 똑같이 오전 8시 30분 장중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모르신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